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뉴스온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씨의 군 미복귀 논란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부대 관계자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등의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재논의를 합의했습니다. 서울시는 돌봄 SOS 센터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양산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추석 특별자금 1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충청북도가 충북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를 조성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2017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 측 보좌관이 서 씨 군부대에 직접 전화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군 관계자 2명의 진술 녹음을 공개했는데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 언론사들의 의견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보수 성향의 언론사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일보는 여당 의원들이 무조건 감싸기만 한다며 비판했는데요. 이어 남의 자식 문제에선 늘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자기 자식 문제에선 거리낌 없이 특권과 반칙을 일삼는다고 덧붙였습니다. B일보는 추 장관 아들의 병가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이것이 바로 황제 휴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장관은 소설 쓴다라는 등의 언행으로 둘러대지 말고 제대로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언론사들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C일보는 추 장관뿐 아니라 검찰의 수사 속도와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처리가 중요하다며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하루빨리 결론을 내고 그 결과에 따라 추 장관이건 누구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D일보도 신속한 진상규명이 중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속한 진상규명을 통해 소모적인 논란을 끝낼 필요가 있다는 말인데요. 수사가 8개월째 진행되고 있다며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사건인 만큼 검찰이 조속히 결론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 본인과 아들 모두 억울하다는 입장인 만큼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수사해 결과를 내놔야 합니다.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을 때까지 야당은 공세를 자제하고 추 장관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난 9월 1일 555조 8천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 채무와 재정 수지가 조금 악화해도 지출 증가를 통해 재정이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올해보다 43조 5천억 원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충당하려면 90조 원의 적자 국채 발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각 언론사의 의견 살펴봅니다. 먼저 보수 성향의 A일보는 예산안 내역을 들여다보면 경제위기 극복과는 아무 관계없는 현금 뿌리기와 선심성 지출이 대거 포함돼 있다. 코로나를 핑계로 세금 퍼붓기 포퓰리즘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에 우선순위 면에서 의구심이 드는 사업도 적지 않다며 적자투성이의 빚더미 재정을 후대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의견을 보인 B일보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져 오던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 40%는 무너진 지 오래다. 올해 본 예산과 세 차례 추경 등을 통해 벌써 43.5%에 달했다라며 경제의 안정적 운영과 대외 신용도의 버팀목인 재정 건전성이 이처럼 급속도로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진보 성향의 C일보는 취약계층을 보듬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만들어내려면 재정이 국가 경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이다라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 정책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2분기 가계 동향 조사를 보면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모든 계층에서 총소득이 증가했고
특히 최저소득층의 소득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디일보는 적자국세 발행에 대해 코로나19 창궐로 인한 전대미문의 보건경제 위기로 재정 수요가 급등하고 있는 만큼 감내해야 할 처지다라며 국가 재정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든든한 버팀목 노릇을 했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재정의 효능을 체감할 기회도 있었다며 세수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난 9월 1일 21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로 넘어갔는데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임시국회에서 보여준 독주하는 여당, 무력한 야당이 아니라 예산심사 과정에서만큼은 위기의식을 갖고 민생과 미래 세대를 위한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하는 국민청원. 국정 현안과 관련해 누구나 청원을 제기하고 또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데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의사 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의사가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코로나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 때문이라며 당시 개정된 의료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 면허가 유지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의 의사 집단은 의료법 이외에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3년 징역이나 3천만 원 벌금 정도의 공권력은 전혀 무서울 게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후 이 악법을 개정하기 위해 총 19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다며 부디 이 의료악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해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 질서를 공고히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7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약 3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계속되는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씨의 군 미복귀 논란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부대 관계자 녹취록을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나섰습니다.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도읍, 신원식, 정점식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해 추 장관의 아들인 서 씨의 병가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의 부대 관계자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예, 그때 추미애 보좌관이 서일병 병가 연장이 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 그랬죠. 예, 그 보좌관 이름 기억나요? 안 납니다. 전혀 안 나요? 예. 국민의힘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5일부터 2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19일의 병가를 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3일 부대에 복귀해야 했지만 같은 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부대 밖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 부대 밖에 있었던 나흘은 개인 연가로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은 대검찰청의 추 장관 아들, 미 이사단 지역대장, 지역대 지원장교, 지역대 지원대장, 추 장관 보좌관 등 총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의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재논의를 합의했습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된 이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 관련 법안 내용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과 의협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합의문 내용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등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하던 사항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협약 급여와 시범사업, 원격 의료 등으로 특히 전공의들은 이들 정책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명문화된 약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사입니다. 최종 합의문에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과 관련 법안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한다는 문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논의를 하는 중에는 관련 입법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이 공공보건 의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고 민주당과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정부가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각 지자체에서는 돌봄복지 사업의 영역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돌봄 SOS 센터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돌봄 SOS 센터는 기존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시락 지원, 병원 동행, 간단한 집수리 등과 같은 돌봄 체계 영역을 확장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돌봄 복지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5개 구를 대상으로 돌봄 SOS 센터를 시범 운영했던 서울시는 8월부터 25개 구 전체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범위도 확대돼 올해부터는 만 50세 이상의 시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도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서울시는 1년간 5개 구에서 돌봄 SOS 센터 시범 사업을 통해 총 2만여 건의 돌봄을 제공했으며 100점 만점에 평균 90.91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강북구에서는 지하철 4호선 미아역에 있는 무인도서 대출 반납기를 미아동 복합청사로 이전했습니다.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이 지하철 4호선 미아역에 설치돼 있는 무인도서 대출 반납기를 이전합니다. 이는 9월 15일부터 내년 10월 중순까지 서울교통공사가 추진할 예정인 미아역 환경개선 공사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전될 장소는 미아동 복합청사 외부 계단의 1층과 2층 사이로 9월 22일 화요일부터 이용하면 됩니다. 9월 11일 금요일까지 지하철 미아역으로 도서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기기는 14일 월요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아역에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가 미아동 복합청사 출입구로 이전돼 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무인도서 대출 반납기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이나 강북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마포구가 출판 문화의 진흥을 위해 창업 초기 출판사와 스타트업 1인 창작자를 지원합니다. 홍대 입구역에 마포출판 문화진흥센터를 개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창업 초기 출판사와 스타트업, 1인 창작자 등 출판 분야 종사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를 홍대 입구역 복합역사 내 코스테이션에 개관했습니다.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는 코스테이션 2, 3층 구간에 조성한 창작허브 공간으로 창업자나 기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전시, 행사, 입주기업 간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며 마포구의 창작산업 발전을 위한 시설입니다. 최근 3층 작업 공간에는 20개 입주사와 32명의 1인 창작자가 입주했습니다. 출판사뿐 아니라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전자책 제작자, 북튜버 등 다양한 출판 관련 창작자들이 함께 일하는 공간입니다. 홍대 지역을 중심으로 출판 및 디자인 관련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이 집중된 마포구는 향후 플랫폼 P를 활용해 출판 관련 세미나, 콘퍼런스, 전문가 멘토링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한출판문화협회와 공동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대전시가 시가 보유하고 있는 광고판을 무료로 지원하고 광고 시안까지 제작해주는 홍보매체 시민 이용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전시가 오는 9월 21일까지 시가 보유한 홍보매체를 무료로 이용할 법인이나 단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이번 2020년 제2차 홍보매체 시민 이용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이 겪고 있는 광고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선정된 기업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대전시 홍보매체 일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광고 시안은 지역대학의 디자인 관련 학과 교수와 학생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제작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시정 소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가 마을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인 마을기업 상생샵 국내 1호점의 문을 열고 적극적인 판로 확대에 나섰습니다. 마을기업 상생샵에는 마을기업 64개에서 만든 식품류, 공예품 등 50여 개의 다양한 제품을 진열 판매하고 있으며 사회적 협동조합 살림에서 운영을 담당합니다. 광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안전부의 홈플러스 매장 내 마을기업 제품 판매장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돼 지난 8월 홈플러스 주식회사와 마을기업의 판로 확대 및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주 다니는 마트에 우리 지역에서 만든 제품을 살 수 있어서 좋고요. 저도 자주 이용해 봐야겠어요. 앞으로 광주시는 운영기관 및 홈플러스 주식회사와 지속적으로 상품 개발, 입점, 기획전 등을 실시해 우수 마을기업 제품들을 홍보하는 등 상생샵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과연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할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자동차 방역을 진행하는 드라이브스루 클린 정류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클린 정류장이 지난 여름 강릉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마련됐는데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택시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통한 차량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클린 정류장은 강릉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차량의 내외부를 방역하고 방역을 마친 자동차에는 청정 차량 인증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기간은 코로나 종시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됩니다. 평창군이 휠체어 리프트의 기능이 탑재된 재활 특화 차량을 구입해 본격 운영합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재활 특화 차량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에서 선정돼 정부와 강원도의 예산 지원으로 구입한 차량입니다. 이번 재활 특화 차량 운영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이 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타고 내릴 수 있어 센터 이용에 편리하고 장애 중증 진행을 예방해 건강관리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센터 이용자는 지체장애인에게 이동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사람들은 잘 모른다며 한결 이동이 편해져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횡성군과 횡성문화재단 국순당이 횡성 한우축제 활성화를 위한 공식적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횡성 한우축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4일 횡성군과 횡성문화재단은 횡성 둔내면에 본사와 양조장을 두고 있는 국순당과 횡성 한우축제 발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순당은 주력 제품인 백세주, 막걸리 등 축제 정보가 담긴 라벨을 부착해 축제 알리기에 적극 앞장설 예정인데요. 뿐만 아니라 자사 SNS 계정과 각종 온오프라인 홍보물을 통해 횡성 한우축제 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26회 횡성 한우축제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진행되며 오는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도 소식입니다. 단양군 입구에는 낙석 방지를 위한 계단식 옹벽이 설치돼 있는데요. 관광 1번지 단양의 미관을 크게 해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의 상진대교 인근 국도변입니다. 작년 말 낙석을 방지하기 위해 계단식 옹벽이 설치됐는데 맞은편에 있는 단양의 유명한 관광지인 만천하 스카이워크에서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단양군은 옹벽이 자연경관을 해친다며 옹벽을 설치한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측은 자체적으로 보완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관계자는 낙석을 예방하기 위해 옹벽에 센서를 달아놨다면서 이 센서에 무게가 걸리면 낙석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 파급 약 1조 3천억 원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북 진천군 덕산읍과 음성군 맹동면 일원에 들어선 충북혁신도시. 충청북도는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반경 20km의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정부 그린뉴딜 정책 확산 거점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린뉴딜은 화석 중심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 저탄소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가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우선 에너지 기업을 특화 기업으로 지정, 연구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이럴 경우 기업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각종 기반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태양광과 에너지 효율 향상, 스마트 그리드 3대 중점 산업을 조성하고 청주, 충주 일원의 정보통신, 빅데이터 등 첨단 산업과 연계해 디지털 기반의 에너지 안전 산업 거점을 조성합니다. 단지는 코어지구 1, 2, 3으로 나눠 개발하는데 코어지구 1은 오는 2025년까지 1조 7,581억 원이 투입됩니다. 충청북도는 특화지구 조성 후 2030년까지 에너지 강소기업 60개 유치를 목표로 했습니다. 이로써 전문 인력 1,034명을 양성하고 생산 파급 1조 3,489억 원의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보령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다문화 이주 여성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직업 능력개발 훈련 과정을 운영합니다. 이번 사업은 다문화 이주 여성들의 취업을 장려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보령시가 다문화 이주 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커피 라떼아트 실무반과 디저트 창업과정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라떼아트 관심이 많아서 보령개발센터에서 왔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창업을 하고 싶어요. 이번 과정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직업인으로 거듭나도록 돕기 위해 무료로 운영합니다. 커피 라떼아트 실무반은 커피의 기본기 및 음료 제작 과정, 라떼아트 기술 교육으로 구성되며 디저트 창업 과정은 제품 실습 및 창업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됩니다. 교육은 직업기술뿐 아니라 SNS 마케팅 등 창업에 대한 자신감과 기술을 갖출 수 있는 실전 교육도 함께 진행됩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달부터 추석 특별자금 1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그 밖의 업체는 10인 미만 업체가 해당됩니다. 접수는 이달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받으며 융자 지원 규모는 100억 원으로 경영 안정자금 7천만 원, 창업자금은 5천만 원 한도로 양산시가 2년간 연 2.5%의 대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한 이른바 포항지진특별법이 드디어 지난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포항시는 피해 신청 접수 등 후속 조치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5일 포항지진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혜종 포항시의회 의장은 지진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70%에서 80%로 상향된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비율과 1억 원으로 조정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지원 한도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정부의 노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0% 피해구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나머지 20%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별법에 명시된 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 지원 방안을 내년도 국비 예산에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한편 지진 피해 구제 신청 접수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내년 8월까지로 현장 접수와 함께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접수 가능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접수 오부제를 실시합니다. 포항시는 피해 신청 절차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도 소식입니다. 김제시는 지난 1일 취약계층 부부들을 대상으로 웨딩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노부부와 어려운 형편의 결혼 사진을 촬영하지 못한 취약계층 부부에게 행복한 순간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황인아 기자입니다. 김제시 자원봉사센터가 김제 시민운동장 수변공원에서 노부부와 다문화 부부 등 취약계층 부부 6쌍을 선정, 내 생애 최고의 순간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노인 인구 30.6%의 초고령 사회인 김제시의 특성에 맞는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부 활동이 어려웠던 만큼 부부만의 시간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해 화목한 가정을 조성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날 촬영한 사진은 액자와 앨범으로 제작해 이달 23일 웨딩 전시회를 통해 모든 대상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든 시간을 보낸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행복한 웃음을 선물하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어 좋았다며 신혼 때의 설렘을 다시 한번 느끼며 부부들의 관계 개선을 통해 밝은 지역사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생활이 된 마스크 착용. 하지만 집을 나설 때 가끔 깜빡하는 경우도 있죠. 이에 전주시가 시내버스에 시민들의 기부를 통해 마련된 마스크를 비치했습니다. 앞으로 전북 전주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마스크가 비치됩니다. 이번 마스크 지원 캠페인은 마스크 착용을 깜빡 잊은 시민들의 기부 캠페인으로 기부된 마스크는 4일까지 전주 시내버스에 10장씩 비치되며 비치된 마스크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사람들의 현물 기부 마스크와 기부금 모금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치할 예정입니다. 캠페인을 제안한 기관 관계자는 주위에 마스크 판매하는 곳도 없어 낭패를 볼 수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면서 또 마스크 착용 문제로 버스기사가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버스기사의 안전을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이 캠페인은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이용자들의 도움도 필요하다면서 전주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캠페인이 오래 지속되길 희망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완주시가 친환경 푸드 전문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비대면 먹거리 공급 활성화를 통해 안전을 도모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시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황인아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친환경 푸드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자연을 담은 마켓과 손을 잡고 완주 로컬관을 오픈했습니다. 완주 로컬관은 담다, 품다, 입다라는 3대 가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로컬 가공 기업들의 소득 향상과 건강한 가공 먹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연을 담은 마켓은 완주군 로컬 가공 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점 설명회를 통해 현재까지 29개소 200여 개 제품을 발굴한 상태입니다. 박성희 완주군수는 앞으로 비대면 먹거리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온라인 유통 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최근 비교적 가까운 거리는 전동 킥보드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성남시에서 전동 킥보드에 불이 났습니다. 원인은 배터리 과충전이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10시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전동 킥보드에 불이 났습니다. 신고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자로 창문을 통해 번쩍이는 불빛이 보여 나가보니 계단 앞에 놓인 전동 킥보드에서 연기 및 스파크가 발생해 소화기 등으로 자체 진화 후 119에 신고했습니다. 화재로 전동 킥보드 발판 부분 배터리 케이스 일부가 연소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최근 전동 킥보드 보급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화재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화재 원인의 대부분은 배터리 문제로 전동기구에 사용되는 리튬 배터리는 쉽게 충격을 받고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사용 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추석 연휴를 앞두고 벌초 및 성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양평소방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벌쏘임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4일 양평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국내에서 벌집 제거 신고 건수가 벌써 1,500여 건에 육박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매월 5월에서 10월까지 3천여 건의 신고 접수와 출동으로 벌집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평소방서는 올여름 무더위로 벌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벌집 제거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벌쏘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는 9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에 앞서 벌초 및 성묘 시즌이 다가오며 벌쏘임 환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서는 벌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
외출 시 검은색 등 어두운 색상의 옷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벌집을 발견하게 되면 최대한 벌들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을 벗어나야 합니다. 경기도 파주시 소재 공릉천에서 지난 3일 새벽 친구 3명이 물놀이 중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한 명이 휩쓸려 공릉천 한가운데 고립되는 순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조대는 구명조끼와 로프를 이용해 20대 남성 김모 씨를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파주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1시 37분, 신고를 받은 구조대는 10분 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대원 2명이 순환구조 장비를 착용하고 헤엄을 쳐 김 씨에게 접근한 후 구명조끼를 입히고 로프에 연결해 구조했습니다. 김 씨는 특별한 외상이 없어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물에 빠지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JJC 뉴스온 마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